캐나다 들어보셨죠? 메이플 시럽과 친절함의 나라. 하지만 요즘 이 나라에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길 꿈꾸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막 도착한 이민자들조차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2조 달러가 넘는 GDP를 자랑하는 선진국인데 왜 국민들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빚더미에 앉아 있을까요? 왜 절반의 사람들이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 못해서 비상금까지 털어쓰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 캐나다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은행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캐나다 은행들이 더 신중했고 규제도 탄탄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바닥까지 낮췄는데 캐나다도 똑같이 따라갔거든요. 미국처럼 은행이 무너진 나라는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달랐어요. 그냥 살짝 비틀거렸을 뿐인데도 같은 수준의 극약 처방을 받았죠.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4% 이상에서 0.25%까지 내렸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응급투석을 한 격이었습니다. 이 초저금리가 뭘 만들어냈을까요? 캐나다인들이 미친 듯이 돈을 빌려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누구나 집을 사려고 덤벼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공급은 집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토지도 필요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자재도 구해야 하는데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캐나다의 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되어버렸거든요. 기술보다 크고 제조업보다 큽니다. 콘도를 수출할 순 없잖아요. 다른 사람 집 임대료로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어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첨단 기술과 제조업에 투자할 때 캐나다는 집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 실수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집은 절대 손해 안 보는 투자야 라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매년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죠. 많은 이들이 실제 현금은 없는데 집값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부자가 됐어요. 이런 믿음이 시장을 더 부풀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캐나다 모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였죠. 그러다 2008년 크래시가 왔고 미국 집값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잠깐이나마 다시 살만해진 거죠. 하지만 캐나다는요? 앞서 말했듯 큰 충격을 안 받았으니까 집값도 리셋이 안 됐어요.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멈춤도 없고 조정도 없이 달나라로 직행했죠. 여기에 투자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캐나다 주택의 20%에서 30%가 투자자 소유였어요. 부동산 회사들, 작은 집주인들, 이들이 돈 벌려고 집을 사들였죠. 어떤 집은 임대를 주고, 어떤 집은 싸게 사서 고쳐 비싸게 팔고, 어떤 집은 그냥 가격 오르길 기다리며 묵혀둡니다. 문제는 이들이 계속 집을 사재기 하니까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은 늘지 않는데 수요만 폭증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캐나다가 호주, 영국, 미국을 제치고 집값 상승률 1위거든요. 그리고 우린 아직 생활비 얘기도 안 꺼냈어요. 지금 캐나다의 주요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서 살든 다들 똑같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생활비가 터무니없다는 거죠. 집값과 임대료만 높은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고소득 풀타임 직장을 가져도 안정이 보장 안 돼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절반이 수입 전부를 기본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상금을 다 털었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가구당 중위소득은 연간 약 97,000달러, 한 달에 세전 8,000달러 정도입니다. 세금 내고 나면 6,500달러 남죠. 2025년 5월 기준 원룸 평균 임대료가 2,300달러예요. 그럼 4,200달러로 식비, 전기세, 교통비, 보험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아껴 쓰며 살기에도 빠듯한데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육아비, 기저귀, 분유, 학교, 추가 식비만으로도 모자라요.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풀린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위값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반은 이것보다 더 적게 벌거나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인 27%가 매달 기본 생활비조차 빚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미친 집값, 높은 생활비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고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은퇴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누가 일할까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민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건데 문제는 너무 빨리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캐나다가 받아들인 신규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인구 증가율 3.2%죠.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나요? 같은 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가 2.5% 증가했어요. 차이점은 나이지리아는 자연 증가고 캐나다는 거의 전부 이민이라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멋져 보이죠? 사람 많아지고 소비 늘고 GDP 올라가고. 근데 실제로는요, 인프라가 못 따라갑니다. 학교는 터져나가고 병원은 환자로 넘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 정책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캐나다 정부가 받아들인 신규 이민자가 48만 3천 명인데 같은 해 지은 집은 고작 24만 5천 채예요. 이민자 2명당 집 한 채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문제는 이 집들이 모두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기존 시민, 이미 있던 이민자, 새로운 이민자 전부요. 여기에 초과 체류자까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75만 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캐나다에 남아있는 걸로 추정돼요. 불법 체류자죠.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합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모두 같은 집, 같은 병원,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조차 기대했던 삶을 못 얻어요. 엔지니어, 의사 같은 고급 인력이 와도 우버나 단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들 없이는 사회가 안 돌아가죠. 하지만 숙련된 전문가가 자기 능력을 못 쓰는 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왜 이럴까요? 캐나다가 외국 자격증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싼 돈 들여 시험 통과해야 하고 그 뒤에도 복잡한 규제에 막혀서 일을 못합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죠.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캐나다 경력이 필요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부자 이민자들은 어떨까요? 자본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좋지 않냐고요? 밴쿠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집을 사들이며 이미 높은 가격을 더 끌어올렸거든요. 5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일반 캐나다인이 저축해서 사려는데 부자 이민자가 55달러 부르고 또 다른 부자가 60만 달러 부르고 계속 경쟁 붙으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일반인은 손도 못 댑니다. 밴쿠버 집값이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한 학생이 캘거리에서 밴쿠버 대학까지 비행기로 통학하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매달 비행기표 1,200달러가 학교 근처 월세 2,500달러보다 싸니까요. 일주일에 2번만 수업 들으면 됐거든요. 다른 주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학교 근처 사는 것보다 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다른 문제는 두뇌 유출입니다. 많은 캐나다인과 이민자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같은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 들어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 관세 문제로 양국 관계가 삐걱대면서 일부 캐나다인들이 남쪽 이동을 재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인들도 캐나다를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캐나다 입장에선 두뇌 유출을 두뇌 유입으로 바꿀 진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수 있어요. 2014년에는 또 다른 타격이 왔습니다. 세계 석유 가격 폭락이죠. 석유가 캐나다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데 가격이 바닥을 쳤으니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캐나다는 석유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 엘버타 지역에 위기 이후 혁신으로 전환하거나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우거나 석유 산업을 강화하는 대신 캐나다는 이미 과열된 부동산을 더 밀어붙였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석유 수출 감소하고 자동차 생산도 무너졌죠. 1999년에 300만 대 만들던 게 2020년엔 140만 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쓰는 돈이 전부 GDP에 잡힙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이 비싼 집 임대료 내면 그것도 GDP로 계산돼요.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가난을 느끼는 이유죠. 더 심각한 건 높은 주거비가 경제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인들이 임대료 내고 집 사느라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연구나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젊은 세대는 이제 절망감을 느낍니다. 집 사는 것도 가정 꾸리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전부 손 닿지 않는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캐나다가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주택 가격은 통제 불능이고 생활비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빚은 쌓이고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엔 구멍이 너무 많죠. 물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집 더 짓고 이민 규제 강화하는 계획들이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짜 변화일지 공허한 정치적 립서비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